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의료원과 사모펀드 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반발했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결국 합의된 일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1,4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8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룹 총수들은 나타나지 않은 채 임원들이 대신 사과에 나섰고 주요 의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한 셈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2011년 KT스포츠단에 딸의 취업을 직접 청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내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전체의 1.6%인 6만 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당 5건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에서 불량 한약재 3,000톤가량을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한약재에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지만 버젓이 유통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가짜 한우 단속에 나섭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부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위생과 서비스를 단속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 30명도 투입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딸의 논문과 입시 의혹에 연루된 대학교와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웅동학원 등 20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나 장학금, 논문 관련 의혹이 제기된 학교들은 빠짐없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인재발굴처,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함께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와 단국대 교무처 연구팀, 장영표 교수 연구실 등에 동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호에도 계속 할 거예요. 예.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교수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부산의료원과 부산시청 압수수색에서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 입시 의혹과 함께 가족들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 원 넘게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와 어머니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그 대상입니다. 코링크의 투자처로 추정되는 벤처기업 4곳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서류하고 좀 챙기셨어요? 어차피 진행 마치고 나오실 테니까요.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됨에 따라 혐의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있어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고소 고발인을 시작으로 조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조사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 관련 사건을 특별수사부서에 다시 배당하면서 고강도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루 전 미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압수수색 착수 직후에 법무부에 보고할 만큼 극도로 보안을 지켰습니다. 조 후보자도 친인척에게 전해 듣고서야 검찰의 강제 수사 사실을 알았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나 가족재산 관련 의혹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법원을 설득해 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이전이 수사에 나설 적기라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나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형사부서에 배당됐던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특별수사부서가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야권에서 검찰보다는 특별검사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확고히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아침, 매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사무실로 출근한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면서도 이번 수사로 검찰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선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말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데 대해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지시하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반발해 사퇴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검찰이 법무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거긴 합니다만 검찰이 사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따르지 않겠어요? 제약적일 수밖에 없고. 조 후보자는 완주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지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조국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은 모두 10여 건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어떤 의혹들이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인데요. 핵심 의혹과 쟁점들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 관한 의혹입니다. 고1 때 2주짜리 인턴십에 참여했고 이후 단국대 연구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습니다. 내용도 전문적인 데다 의료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가 제1저자로 참여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3 때 공주대 연구팀의 학술 발표문 초록에 이름을 올린 것도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정당한 인턴 활동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가 최근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허위 스펙으로 고려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에 이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재학 중 2번이나 유급을 받았는데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산대 측은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아내와 2 자녀가 전 재산보다 많은 75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별다른 실적이 없는 신생투자업체였는데 조 후보자의 오촌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적법한 투자였다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자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웅동학원의 자산과 채무를 일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을 감찰했다거나 동생 전처와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모두 10여 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가 다가올 인사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전격 압수수색에 여당은 유감을 표했고 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예기치 못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관련 압수수색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여당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게 자칫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도 정치 공세가 아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에 주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수사의 시작에 불과한데 마치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면죄부를 주려는 수사에 그친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인사청문회장에 오기도 전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조국 후보자는 이미 법무행정수장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유의 사퇴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권은 인사청문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으로선 검찰 수사의 칼끝이 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차단할지, 야당은 조국 후보자나 주요 증인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다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과 아내, 어머니 그리고 동생의 전처까지 모두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가족 전체를 청문회장에 부르는 건 지나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자고 버티던 민주당이 장고 끝에 다음 달 2일과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어떤 시기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안팎의 의견에 간사 합의를 뒤집었을 때의 역풍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실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받는 게 낫겠다.
공이 다시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증인 채택을 위한 기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당은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조 후보자의 모친과 자녀, 부인은 물론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까지 모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족 비리의 핵심에 있는 배우자부터 신청하고 그 의전원 교수들 또 의대 교수들 관련되는 분들 다 신청하겠습니다. 여기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불거졌던 청와대 특감반 논란도 다시 끄집어내 김태우 전 수사관까지 소환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 저희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재수 경제부시장 재판이나 수사받고 있습니까? 이옥현 당시 특감반원 재판이나 수사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주장을 왜 합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족을 부르는 건 과도한 신상털기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에 대한 청문회가 될 것이고 공직 후보로 나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일가족을 모두 출석시키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 데다 청문회 닷새 전 증인 채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국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청문 절차 시한을 넘긴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조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이 충분히 검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2일이라면서 청문회가 3일까지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다만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장관으로서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한 일본 조치가 내일이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종료 결정은 3개월 뒤인 오는 11월 효력을 발휘한다며 남은 기간 양국의 대화와 해결책 모색을 강조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훼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2년 남짓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자신들의 편향된 이념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들을 끝내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맞물려 한일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제안에도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조치를 수출 관리 제도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일본 강요회의를 통과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조치라는 우리 측 지적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일본 정부 내부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あくまで韓国の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ことなどを踏まえ、日本の輸出管理、ここを適切に実施するために運用の見直しであります。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정대로 시행하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은 2차 보복 조치가 분명하지만 거듭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은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한 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또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 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1, 2차 보복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주요 7개국이 모이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라는 우리 정부의 강수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요 선진 7개 나라 정상이 프랑스에 모인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아베 총리 기자회견.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준비된 듯한 답변이 나옵니다. 国と国との信頼関係が残念ながら損なわれる、信頼関係を損なうような状況対応が続いています。 앞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출국하기 직전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 G7 정상회의 처음과 끝을 한결같은 한국 비난으로 채운 겁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라는 1차 보복과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2차 보복에 한국이 들끓고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입니다. 한국 때리기에 대한 일본 내 찬성 여론도 높은 상황이라 추가 제재, 즉 3차 보복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우익 산케이 신문은 우리 군의 독도 주변 훈련과 지소미아 종료를 들먹이며 일본 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3차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은 울림이 작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에 반대하는 일본 내 시민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歴史が本当に歪められてきている。これを何とかしなくちゃいけないと、ぜひ安倍政権は一刻も早く退陣してもらって。 또 수출 제재로 인한 일본 기업 피해도 불가피하고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보이콧으로 인한 타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참가한 일본인이 한 달 사이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서명운동에 나선 단체 한국은 적인가 성명 모임은 지난 25일까지의 서명 참가자가 9,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마치 한국이 일본의 적인 것처럼 대응하는 건 큰 잘못이라며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모습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문을 연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하루 평균 200건 넘게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어떤 그런 문제 이슈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신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도 될지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떤 품목이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또 대체 수입은 가능한지 등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제 좀 수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5개 국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1차 조사 결과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대출 등 2,650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태 추이를 보아가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의 폭과 범위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당장 추가 규제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언제든지 규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라든지 새로운 조달처를 후보를 찾아야 되는 이러한 사무적인 부담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전체 일본 수입액의 8%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는 물론 일반 기계와 2차 전지 등이 위험 품목으로 꼽힙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미국의 반응이 과대 포장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이런 불만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전체 안보 협력을 방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를 주한미군과 결부지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방어를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썼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지소미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극동축인 한미일 삼각공조의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반발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당장 미군이 군사정보 공유를 제한하거나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막대한 방위비 청구서 등의 압박이 들어올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I think it was unnecessary to do. 그러나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나 미국의 반응이 과장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의 부상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이 더 필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안 된다고 한국을 내찬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그 추론이 아닌 거죠. 오히려 지소미아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중재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외교력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피해자 6,500여 명, 이 가운데 1,400여 명이 숨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8년 만에 제조 판매 기업 관계자들과 전현직 관료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온 임원들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주요 의혹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8년 만에 열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청문회. 후유증으로 피 질환을 앓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피해자의 가족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만 11년이 끝나고 1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공호흡기 없이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첫째 날 대상은 사망자 12명과 부상자 87명을 낸 가습기 메이트. 핵심은 제품 개발 당시 유해성 검증을 왜 제대로 안 했는가였습니다.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은 유구무원. 일종의 사기죠. 아직까지 흡입 독성이 실험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아주 좋은 제품이다 선전하려고 좀 이렇게 좀 거짓을 말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판매를 맡은 애경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내용이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태로 재판과 관련된 연계된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애경과 SK케미칼이 검찰 조사에 맞서 증거인멸을 논의하고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막으려 관련 대책을 논의한 내부 회의록도 공개됐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석한 임원들은 뒤늦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피해 보상 지원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유해성 심사를 20년 넘게 안 하고 고발을 지체해 공소시효를 넘기게 한 환경부와 공정위 관계자들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그 제품은 이미 2016년 8월 31일 날 중단이 됐습니다. 처분 시한이 8월 말로 만료가 되는데 차후에 무슨 이게 유독성이 인과관계가 입증된 다음에 이것을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문회 이틀째엔 최대 피해자를 낸 옥시와 LG 생활건강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집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과거 KT 임원에게 딸의 취업을 직접 부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흰색 각봉투를 건넸다는 건데요. 김 의원이 거세게 반박하고 있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지난 2012년 KT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1년 전 자회사인 스포츠단에 먼저 입사했습니다. 계약직 사원이었는데 다른 직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서유열 전 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2011년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의원이 흰색 봉투를 건네면서 체육학과를 졸업한 딸이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게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고민하다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딸을 채용하라고 스포츠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증언은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공소장에도 담겼습니다. 서 전 사장은 또 이듬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고 있으니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 당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얀 각봉투 이런 좀 자세한 내용. 전혀 사실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닌 내용을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일방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김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과거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시기나 규모, 횟수 등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윤 씨와 친분관계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국회의원 29명에게 추가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국회의원 가운데 추가로 영상 분석이 끝난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석 요청을 받은 의원은 한국당 21명, 민주당 7명, 정의당 1명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불량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들여온 양이 확인된 것만 3,000톤 가까이 되는데 일부 한약재에는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창고에 보관 중인 마대를 뜯습니다. 진주조개의 껍데기, 이른바 진주모가 가득합니다. 세관에는 한약재용 진주를 수입한다고 신고하고는 금지 품목인 껍데기를 들여온 겁니다. 세관이 적발한 업체 3곳은 이처럼 수입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한약재를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3년여간 2,900여 톤, 시중 가격으로는 120억 원어치가 넘는 양입니다. 대부분 약재상과 한의원 등에 유통됐습니다.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 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함으로써 일부 한약재에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지만 버젓이 유통됐습니다. 문제가 된 한약재를 반품하는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비슷한 약재를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감시를 피했습니다. 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직원들을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한약재 수입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가 살해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5시 20분쯤 부산시 대연동의 식당 주방과 안방에서 식당 주인 62살 A씨와 아내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조사했더니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6만 명이나 됐습니다. 또 신체 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신 언어 폭력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인 410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90.7%인 370만여 명이 참여했고 1.6%인 6만 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3%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4%였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우였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이나 복도가 절반가량 차지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라는 응답이 10%를 넘겨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학생 1000명당 응답 건수로 보면 언어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의 순이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다른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집단 따돌림 경험 학생의 41%가 언어 폭력을 경험했고 15%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신체 폭행의 비중은 2017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학생 15만 명을 표본으로 2차 실태 조사를 하고 연말에 학교 폭력 예방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교육부가 성비위 사실이 드러난 성신여대 A 교수의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A 교수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1 개인 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에서 학생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A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즉각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이 결국 입학 취소 처리됐습니다. 서울대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딸의 연구 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A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대인 A 목사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여성 신도 7명에서 9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나 여행 갈 때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온라인 여행사로 숙소 많이들 구하시죠. 그런데 이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정한 최저가를 숙박업소에 강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해쳐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가철이나 긴 연휴에는 해외로 떠나는 인파로 공항은 북새통입니다. 요즘 젊은 층을 포함해 상당수는 패키지보다는 예약 대행 여행사를 통해 직접 호텔과 항공사를 정합니다. 특히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 아구다 등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항공권이나 호텔 같은데 찾다 보면은 아고다나 호텔스닷컴 같은데 이용하게 되는데 지도에서 가격 비교나 그다음 위치 같은 게 비교하기가 편해가지고 호텔이 너무 많은데 그걸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호텔스닷컴 통해서 이제 한 번에 잘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편리해서 유용한 점에 있어서. 공정위는 이 온라인 여행사들이 국내 호텔에 자신들과 책정한 최저가 요금 이하로 받지 말 것을 강요한 거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텔 측은 시즌별로 그룹별로 숙박 요금을 탄력적으로 받고 싶고 일반 여행사들도 호텔과 협상할 때 가격 협상력을 갖고 싶지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와 맺은 협약 때문에 호텔이 숙박비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들끼리 담합해 똑같은 요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택스 및 서비스 차지가 다 불포함되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그 화면상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약을 하면 12만 원, 13만 원 그런 식으로 가격이 나옵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국내 예약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어 소비자 불만 처리가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예약 여행사에 대한 불만은 지난 2017년 394건에서 작년 1324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반려견을 단순히 데리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라면 기왕이면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에 사료나 간식도 신경 써서 고르실 텐데요. 그런데 수제나 홈메이드 등의 수식어가 붙어서 가격도 더 비싼 반려견 사료와 간식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과 방부제가 검출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산 소고기와 황태, 연어 등으로 만든 반려견용 수제 사료와 간식 제품들입니다. 값이 수만 원대에 달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한 반려동물 먹거리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장균 등등이 나와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분 함량이 60%를 초과하는 한 개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다량 검출됐고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한 냉동 사료에서는 세균 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사료관리법에서는 이처럼 수분 함량이 높거나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한 사료에 대한 미생물 규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려견뿐만이 아니라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나
위해 미생물이나 화학적 합성품 등에 대한 기준 규격이 미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5개 제품 가운데 17개에서 보존제 등 방부제가 검출됐는데 사료의 화학적 합성품 허용 기준도 없습니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등으로 허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의 위생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각종 기준과 규격 마련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최대 3배까지 늘려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년보다 2주 정도 일찍 찾아온 추석.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빨리 찾아온 것입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추석 성수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 등 추석에 많이 쓰이는 15개 성수품에 대해 29일부터 품목에 따라 평소 수유량보다 최대 3배 가까이 확대해 공급합니다. 배추와 무, 사과, 배 등의 공급량은 평소보다 1.7배 늘어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1.3배 많게 공급합니다. 또 빵과 대추 등 임산물은 2.9배,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수산물은 1.2배 확대해 방출합니다. 성수품 구매 지원을 위해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산림조합 특판장 등 오프라인 장터 2,690개소를 개설하고 이들 특판장과 직거래 장터에서는 15개 추석 성수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제수용품과 과일, 한우 선물 세트는 10 내지 50% 할인 판매하고 산림조합 임산물은 10 내지 15% 할인해 판매합니다. 또 주문량이 많아 상품 배송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배송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심 통행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꾸려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가짜 한우 단속에도 나섭니다. 값이 상대적으로 싼 유구나 젖소를 한우라고 속여 파는 악덕 상수를 잡아내는 건데요.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로 구성된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가 투입됩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에 있는 정육점에서 예고 없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진열된 고기에 붙어있는 이력 번호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합니다. 고기 품종과 원산지, 육질 등급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속 결과 한 정육점은 이력 표시를 하지 않고 오래 보관한 냉동육을 판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도 특별 단속 대상입니다. 쇠고기는 한우와 대부분 젖소 수소인 유구, 송아지를 낳은 암소인 일반 젖소 고기로 나뉩니다. 서울시가 쇠고기 1,600여 건을 사들여 검사한 결과 한우로 속여 판 사례 2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력 번호를 속여 표시한 경우도 80건이 넘었습니다. 등급을 허위 표시했다든지 아니면 유구나 젖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를 했다든지 이런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쇠고기 판매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는 불법 판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 주부로 구성된 시민감시원인 이른바 미스터리 슈퍼 30명도 투입됩니다. 업소에 가서 이제는 점검하는 일도 하고 또 이제는 미스터리 샤퍼식으로 이제는 손님인 척하면서 이제는 한우를 구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들인 고기는 보건당국의 유전자 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유통됐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소비자들도 스마트폰 앱으로 이력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명절 민생 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중에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도 9월 말까지였던 지급 시한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470만 가구에 5조 원가량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올해 2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추석 벌초와 성묘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SFTS 환자가 115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24%인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4대 강보 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금강과 영산강의 세계보 해체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의 5개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 3곳은 해체, 백제보와 성촌보 2곳은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제시안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우리 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입니다. 이 권고안은 이번에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물의 부족이나 풍수에 물 분쟁, 식수 오염 등 물과 관련한 문제가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단한 지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보해체 등 정부 권고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또 연내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회 출범 자체가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 2달 이상 늦어졌고 4개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간이 빠듯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강한 반대가 큰 부담입니다. 세종시 등 3개 지역의 시의회가 모두 해체를 공식 반대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중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은 더 큰 문제입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 보호 처리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보호 개방 실험도 아직 하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 방안 제시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순욱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 동부 지역에는 1시간에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됐습니다. 또 저지대 렌터카 사무실이 물에 잠기고 도로 맨홀 뚜껑이 열려 빗물이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가 오늘로 80일째를 맞았습니다. 5년 전 우산혁명의 기록을 넘어서 홍콩의 최장기 시위로 남게 됐는데요. 홍콩 당국과 시위대 간의 대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지만 단기간에 접점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송환법으로 불리는 범죄인 인도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난 6월 9일 시작된 홍콩 시위. 첫 집회에서 무려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행진에 참가했고 이후 주말마다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한때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이틀 동안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주말 시위는 80일을 넘겨 5년 전 우산혁명의 79일을 넘어 역대 최장 시위로 기록됐습니다. 갈수록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면서 중국은 무력 개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대치가 장기화하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월요일에 시위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비공개로 20, 30대 젊은이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송환법의 완전 철회에 대해 여전히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arting a dialogue doesn't mean that we will condone violence. 시민단체들은 이번 토요일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내 대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은 다음 주 개학과 동시에 수업 거부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연일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비난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와 시위대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는 했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저기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이라서 김재원 의원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결위 들어가셨죠 또? 뭐 다 진짜 실수야. 하나도 다 해야 돼. 한국당에 장제원이 있다면 민주당에 이철이가 있다. 어디는 다 하냐? 예결위도 하고 정개특위도 하고. 응? 아니 또 법사위 하잖아. 나랑 똑같네. 법사위, 예결위, 정개특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사를 했는데 또 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한국당은 진짜로 이거 누가 스킨 안 하나 봐. 같이 하네. 재준비하고. 어떻게 간사하고 또 얘기를 하나? 아니 김종민 의원님은 간사하고 또 시켜주고 안 해? 아니 시켜주면 하는데 그걸 왜 시키냐? 시켜주면 하잖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 그래도 제가 이거 원내대표랑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 근데 언론이 있는데도 사이가 좋고 안 좋고를 규정을 해서 국회가 실세 독식 시스템이 원래 이 독식 시스템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소위에서 두드려야 돼 빨리. 이게 좀 두드려. 승자 독식을 막아야 됩니다. 영순간에서 제가 좀 시뮬레이션 해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예, 18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10석 넘게 16석이 주네요. 응? 19대도 우리가 손에 상당히 또 8석이나 2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폭탄 맞네 폭탄. 그러니까 20대 총선을 보면 새누리당이 또 10석,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10석에서 15석 준다는 거는 명확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16석. 아니 폭탄 맞아. 저도 좀 직설적으로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 점유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비례성 대표성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마치 민주당이 의석을 대폭 양보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것처럼 하는 거. 실제예요. 정말 저는 좀 가만 좀 있어요. 정말로요 이렇게 뭐 양당이 과다하게 국민의 의사보다 과다한 표를 가지고 그렇게 누리지 않았느냐. 대통령은 3번이나 그렇게 누리지 않으셨어요?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을 3번 한 민주당은 많이 해먹지 않았습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 합니까? 그러면 저는 왜 그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까? 대통령 말 누가 비례성을 얘기합니까? 자 잠깐만. 여기서는 왜 지금 현행 대통령이 또 따로 있어요? 좀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잠깐만 끼어듭니다. 빨리 마무리 지어주세요 빨리.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가닥이 잡히자마자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후에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조 후보자는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거세요?
저희들은 내릴 특별한 입장은 없죠. 그건 당에서 입장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핵심이 빠진 거 아닌가.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거든요.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은 불가피하다. 조국 후보자는 여전히 권력의 실세입니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늦게 나왔습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에 가까워서 마음을 비우고 네, 일단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이 무려 20여 곳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디 포함됐습니까?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열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이번에 조국 후보자 딸이랄지 아니면 재산과 관계된 곳 중에서 조국 후보자의 자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20여 곳 됐는데 사실 20곳의 어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할 때도 이게 보통 그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소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이런 소명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형사부에 있는 재판이 특수 2부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20개의 어떤 압수수색 장소를 보면 검찰이 정확하게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핵심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장소들을 압수수색을 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에 제기된 이런 관련 고소고발을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는 걸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철회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진행됐다고 해서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관련된 광범위한 지역을 압수수색하면서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례적 행태를 견주어서 과연 검찰의 속마음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없었던 일이 생긴 것이어서 여당도 당혹스럽고 청와대도 당혹스럽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야당도 당혹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야당조차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후폭풍은 뭐 당장 오늘 이후에 청문회가 앞두고 있습니다만 한 일주일여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의 속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 법원에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분명히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건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언론에서 제기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했던 집권 여당의 논리는 좀 궁색한 것으로 지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 조금 전에 화면 띄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인재발굴처, 부산의료원 원장실 등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장학금 의혹 관련된 것들 짚어보기 위한 것 같고요. 논문과 관련해서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가족들의 재산 또 투자와 관련해서는 웅동학원재단 그리고 해당 사모펀드 사무실 등이 포함이 됐고요. 저희 지금 화면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부산시청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이제 부산시의 이제 재정혁신 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부산시 자체는 그 산하기관이 있어요. 산하기관에 부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부분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 부산 의전대에 다닐 때
그곳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을 걸쳐서 1,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이상 장학금을 줬는데 그 이후에 부산 의료원으로 영전한 것 자체는 이거 뭔가 인과관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도에서 아마 부산시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의혹들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압수수색 사실을 법무부도 몰랐다고 하는데 네. 보통 어느 정도 사건일 때 검찰에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막 사급 공무원 이상이랄지, 이제 그렇게 어떤 국민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 보고를 하는데 이제 보고 시점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전에 보고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 보고한 시점이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수사하기 전에 보고를 하고 일종의 뭐 허가의 어떤 그런 순서를 거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보고 자체는 아마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사실 어떤 검찰 사무보고 규칙 그 위반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법무부의 보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첫 번째는 일단 법무부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는 준비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법무부에 보고하게 되면 일단 조국 후보자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사실 압수수색 자체는 굉장히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법무부가 미리 협의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자체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게 면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의 시점도 굉장히 검찰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검찰 사무보고 규칙에는 해당을 하는데 보고 시기가 그러니까 압수수색 시점과 좀 맞물렸을 것이다라고 보십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자율적인 그 독립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잖아요.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할 때 그랬던 것이고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하면서 했던 것들도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자적인 검찰의 사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적임자라고 해서 사실 청문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가장 상징적 인물이 바로 조국 후보자이고 또 조국 후보자는 지금 대통령이 실제로 장관을 시키겠다고 임명한 사람인데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수색을 들어갔을 때 이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무 내규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이게 법무부 장관이 보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실 청와대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권력에 미리 사전에 통보했다라는 거 하는 국민적 의혹을 일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법무부의 통보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법무부나 청와대도 굉장히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최초의 상당히 큰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핵심 권력층과 관련된 의혹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수사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이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시 특수 2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형사부와 특수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사부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또는 이제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인원이나 이제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특수부 자체는 주로 인지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고소고발 사건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수부에 배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고강도의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는데 그
그때는 아마 임시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 형사 일부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특수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랄지 앞으로 수사 계획 이런 것들은 특수부에서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특수부를 갖는 것은 이런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특수 2부 자체가 사실은 적폐 수사를 했다랄지 국정농단 또는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이런 관련된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검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자체가 특수통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같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보고 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의 뜻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검사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수사 자체를 일단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있으면 뭐 더 이상 압수수색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2차 압수수색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지금 뭐 조국 후보자의 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하지만 원칙론적으로 따지면 압수수색할 때 조국 후보자의 집도 압수수색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러면 정치의 의미가 너무나 강하고 그다음에 2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만약 조국 후보자의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또 2차적으로 또 다른 압수수색이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하루 만에 바로 전격적으로 변경이 됐다기보다는 특수부에서 기존에 좀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일단 오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좀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통상적인 수사라면 형사사건이면 경찰이 수사를 초기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검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그게 간합이 되면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특수부에 배당돼서 곧바로 신속하게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것을 전격적으로 한꺼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럼 법원에 청구를 할 때 판사가 이 영장을 내려서 발부할 때는 검찰에서 첨부한 내용 자체에 일정 정도의 범죄 혐의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될 만한 내용이 소명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다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학원에 대한 비리,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대한 비리, 그다음에 입시, 장학금 다양한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의혹이냐 진실이냐 가지고 여야 간에 굉장히 입씨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일단 검찰은 그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를 해서 제출했을 것이고 법원에서 그걸 보고 판단해서 그러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여야 간의 이 정쟁한 입시립 과정에서 과연 이게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의혹이 아니라 실제 범죄와 관련된 혐의점이 타당한 것인지 논쟁이 더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 후보자 신분은 무엇으로 돼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일단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요 고소 고발이 되면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 뭐 검찰에서 정확하게 발표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 결정권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 말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당부가 오늘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윤 총장 취임 후에 발생한 사실상의 첫 번째 정치권 수사고요.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 1호라고도 볼 수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식하고 이제 당부의 말을 할 때 지금 화면에도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받는 분하고 바로 옆에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실제 청와대 권부 안에서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인데 민정수석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로 임명됐고 임명되자마자 갖가지 언론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 팽팽한 입심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수사하는 첫 번째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청와대나 아니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겨누는 그런 공정성을 담보한 검찰의 수사인지 아마 저는 첫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 수사가 전격적이었던 거, 그다음에 살아있는 지금 당장 임명이 처리되지 않은 실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였다는 점을 본다면 아마도 이게 이른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아무 내용 없이 혐의 없는 것으로 그냥 나오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첫 수사라는 점에서도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검찰 내부에서는 일정 정도는 좀 혐의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수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주제어 영상에서 던진 화두이기도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이런 수사가 지금 좀 가능한 정권의 분위기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입증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혐의로 확정이 났을 때 상당한 부담감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게 있다. 좀 이렇게 내다봐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고강도로 압수수색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단서를 잡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단서 없이 그냥 저렇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부터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 나올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는 이제 검찰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압수수색 오늘의 압수수색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특수 2부장이나 일반적으로 검찰 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하게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무혐의로 종결이 되던 아니면 의혹에 대해서 유죄가 되는 그러한 범죄 수사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이건 검찰에 굉장히 부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마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일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이 시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수사 자체가 이제 청문회 끝난 뒤에 시작이 되면 결국 증거인멸할지 이제 그런 어떤 수사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 계속 끊임없이 특검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검찰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점적인 한 문제. 이제 또 다른 시점 하나는 지금 사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과연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하는 게 사실 이게 어떤 모양새가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야당의 공격도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거와 관련된 부분을 빨리 확보해야겠다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그 결정이 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수사는 이루어져야만이 검찰로서 이제 부담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거꾸로 이번 수사가 일종의 방탄용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검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이게 오히려 면피용 수사 또는 봐주기용 수사로서 일단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혐의 내지는 혐의 없음으로 일찍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게 하나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문회법에 따르면은 그 청문회와 관련된 사람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과 당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증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도 많이 했던 것처럼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해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물론 제가 볼 때 조국 청문회가 오랜만에 어렵게 지금 잡힌 이틀 청문회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이번에 적극적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측에서 본다면 오히려 면피용 봐주기 수사를 신속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청문회를 방해하고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빼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김 변호사님도 그렇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첫 번째 정치권 수사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 무언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무혐의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는 아마 검찰한테는 큰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라는 역설적 내용도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일단 고소 고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수사가 중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회피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고소 고발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이유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가 이렇게 방탄용이랄지 면피용을 위한 수사를 보기로는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임하는 조국 후보자의 입장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청와대 반응을 좀 보죠.
곧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강기정 정무수석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고 압수수색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혹시 정해지고 있나요? 저희들은 입장 내일 특별한 입장 없죠. 낼 수도 없고. 일단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당혹스러운 기류는 전해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언론의 보도나 기자들 취재한 내용을 전원을 들어보면 청와대도 사전에 몰랐다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 강기정 수석의 저 반응도 오늘 국회에 마침 나갔으니까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아마 사전에 준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라인에서 사전에 압수수색을 그렇게 전격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도 당혹스러울 정도이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러저러한 면에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의 이번에 압수수색 수사라고 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정면으로 혐의 자체를 두고 좀 겨누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국 후보자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시선이 지금 어떤 내용이고 그 국민들의 의혹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한 번 더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도 검찰 수사를 향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압수수색이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다음 날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다음 날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우려나 의혹의 어떤 시선 자체는 이제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 조국 후보자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지,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기자들 앞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하루 만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자체를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 이상 수사권 조정이랄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의 이제 의지가 반영이 됐는데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수사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관행은. 왜냐하면 고소 고발이 되면 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데 왜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는지 통과되지 않는지를 보고 나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살아있는 권리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권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단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런 의혹적인 검찰 개혁과 연관돼서 이걸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처음에 이 홍익표 수석 대변인 저희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만 처음 소식 들었을 때는 홍익표 대변인도 나쁘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 논평에서 이제 상당히 톤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하게 좀 당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익표 대변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검찰이 그런 의혹을 밝혀주면 떳떳하다 오히려 빨리 수사해서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죠. 자신이 있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식 논평을 나온 거 보면 그 부분은 생략이 되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청문회 자체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강기정 수석의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사전에 몰랐던 상황인 것 같고 정황상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일정한 정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절차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혹이라고 계속 이걸 차단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의혹이 아니라 혐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법무장관이 지휘해야 될 검찰의 수사 전상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과연 검찰 개혁을 제대로 동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도 국민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민주당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 수사를 또 다른 이유로 들면서 사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당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검증 단계에서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낙마가 확실시되는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방안을 묻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할 일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조 후보자와 가족 자택이 빠졌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앞서 잠시 변호사님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근본적인 의혹 중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1차 압수수색이 될 수 있고 이걸로 이제 압수수색이 다 끝난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차적으로 결국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후보자 자택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아무리 검찰이고 윤석열 총장의 어떤 스타일이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자제할 걸 보여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 이것은 완전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의 독립권 문제가. 그렇죠. 수사의 독립권뿐만 아니라 뭐 눈치를 봐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고 현행 법률에 의해서 본다 하더라도 약간 모순된 측면이 굉장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오늘 뭐 인터뷰한 걸 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측면이 발생을 하고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또 지명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지점들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보수 야당이 거꾸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렇게 날새게 비판을 했었던데 지금 일단은 조국 후보자 사퇴 낙마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압수수색의 칼을 빼어들었다고 한다면 윤석열답게 끝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사실상의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익표 대변인 나온 것처럼 집권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과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데 적임자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는 데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 검찰 개혁에 방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의 현안으로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연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놓고 인사청문회 전에 여야 간에 심한 기싸움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차원에서도 여론이 지금 반전이 있었고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성, 자질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들어서서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전격 수색이라는 것이 법무장관 후보자로서는 더욱더 국민적 입장에서는 부적합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 후보자 측 준비단 소명을 듣고 이 청문회 뒤로 당의 입장 정리를 미룬 정의당은 오늘 압수수색 소식에 어떤 논평을 내놨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만큼 무엇보다 진실에 근거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정의에 기초한 결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그만큼 상황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고 결론적으로 뭐 이른바 데스노트 이 결정 어떻게 내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자 후보자에 대해서 데스노트에 올리면 지금까지 다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스노트에 올리느냐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심상정 대표도 계속 입장을 밝히는 걸 유보해왔고 네. 최근에는 또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쪽에서 직접 정의당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갖기도 했는데 저는 정의당의 저런 유보적 태도는 약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의 입장이 지금 우리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 들어와 있는 제도권 정당 중에서 가장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고 노동자와 약자,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돼 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물론 의혹입니다만 네. 쏟아지는 의혹이 대부분은 특검과 반칙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귀족들의 그들만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분노해야 될 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여라도 지금 정개특위가 있고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법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계산하에서 이 선거법 개정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카드로 쥐고 있으려고 계속 데스노트 여부를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해봅니다. 저로서 그래서 정의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 좀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의당은 일단은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고 나서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은 오후에 준비단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착잡한 심정이었을 텐데요. 어떤 입장 내놨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사퇴설에는 선을 긋는 것 같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도 이제 자신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사퇴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근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제일 당황한 사람은 조국 후보자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당도 청와대도 아니고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뭐 법무장관을 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개혁의 적임자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얼마나 많은 의혹이 나오든 간에 본인은 일단은 호랑이 등에 탄 그런 형세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내릴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사퇴 여부 자체가 본인 개인 자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네. 그리고 여당과도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퇴하고 싶다고 해서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절대로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또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유태로웠지만 또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일단 향후에 있어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어떤 수사 그리고 계속되는 의혹 그리고 여론의 어떤 동향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네. 또 변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후에 임명이 된 이후에 앞서 이야기했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랄까요? 지지를 좀 얻기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조국 후보자가 이제는 조금 더 엄중하게 이 상황을 좀 판단하고 스스로 좀 진퇴를 결정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게 뭐냐면 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뭐 차치하더라도 이번 주 들어가지고 국민 여론이 지금 반전돼 있습니다. 초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검찰개혁의 적합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반전돼서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반대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 대학에서 지금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있는 국민 여론의 정서 분위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오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제로 통과가 돼가지고 수색이 이루어짐으로써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실제 혐의가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과연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를 지켜왔던 논리였고 조국 후보자도 버텼던 논리입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버티고 조국 후보자를 지지했던 논리가 바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서 압수수색까지 발부받은 사람이 법무장관으로서 과연 검찰 개혁에 영이 쓰겠느냐. 그리고 야당이 저렇게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야당을 상대로 공수처법이나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른바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안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검찰 개혁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쯤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물론 인사청문회까지 지난 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집권 여당에 부담을 안 준다는 의미에서는 조기에 퇴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김기식 지난번에 군감원장 같은 경우 끝까지 버텨서 임명은 됐습니다만 결국 의혹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조국 후보자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 네. 고민이 깊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후에 이제 포털 검색어 같은데 조국 힘내세요. 또 뭐 반대로 조국 사퇴하세요. 뭐 이런 검색어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 국민 여론도 지금 굉장히 팽팽한 것 같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근데 이제 같거든요.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털 검색어에서 뭐 검색의 순위가 1순위, 실검 1위 그거 자체는 뭐 물론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 있지만 그것이 1위 하느냐 2위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여론 자체는 뭐 일간지랄지 네. 또 여러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압도적으로 부적절하다, 낙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세한 여론이 계속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중간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조국 후보자가 좀 이렇게 이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을 하면서 하는 그런 언어들을 보면 약간 좀 흐름을 좀 잘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도 자기가 계획의 적임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계속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청문회 자체가 범죄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청문회 범죄자를 가리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고 결국 청문회 자체는 자질과 도덕적인 문제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네. 청문회 성실히 임해서 본인이 그런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짧게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이 일단 일정에는 합의를 했고 네. 지금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신경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의 핵심이 가족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고 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안 된다고 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내일도 계속 또 합의를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후보자가 제기된 논란 그리고 네. 오늘 압수수색에 진행된 것도 전부 가족 그러니까 동생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 그다음에 딸 또 가족 펀드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이유는 별로 제가 볼 때 궁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증인 소환의 증인 채택의 여부인데 네. 여야 간에 아마 서로 간에 인사청문회를 서로 하자고 했던 게 집권 여당이고 조국 후보자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모든 의혹을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증인 채택에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임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사청문회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조국 후보자 말하는 대로 억울하다고 이제 본인이 말하는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된다면 사실 이 모든 논란들이 다 종결이 될 텐데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 합의 유지 노력의 중요성과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퀘벡 G7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의 극심한 이견으로 공동선언 도출에 실패한 것에 비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과 초청 인사들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폐막을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7개국 정상들은 이란 핵합의 유지 노력의 중요성과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비공식 핵심 의제인 이란 핵합의 파기 해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Sur la base de ces échanges, nous puissions réussir à avoir un entretien au sommet entre le président Rouhani et le président Trump.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르게 여건이 조성되면 이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화답하면서 성공적인 G7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for the incredible job you did. This is a truly successful G7. There was tremendous unity. There was great unity. 공동성명은 또
개방되고 공정한 세계 무역과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없애고 무역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세계 무역기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퀘벡 G7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의 이견으로 공동선언 도출을 못한 것에 비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주최하는 G7 정상회담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G7은 1998년 러시아를 받아들여 G8로 확대했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자 러시아를 제명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홈런왕 경쟁에서 박병호 선수가 한 경기에 4개의 홈런을 터뜨리는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팀 동료 센즈를 제치고 홈런 선도로 나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박병호의 방망이는 1회 첫 타석부터 매섭게 돌았습니다. 한화 선발 송창현의 체인지업을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직구를 받아쳐 중견수 키를 넘기는 3연 타석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세 번의 타석 모두 다른 구종을 다른 방향으로 넘기며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세 개의 홈런은 모두 이정후가 1루 주자로 있을 때 나온 2점 홈런이었습니다. 4년 만에 3연 타석 홈런을 쳐낸 박병호의 달아오른 방망이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승부가 결정된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경기장 밖으로 넘어가는 장외 홈런을 추가하며 하루에만 4개의 홈런을 쳐냈습니다. 올 시즌 28개의 홈런으로 팀 동료 센즈를 2개 차로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박병호가 홈런 4방으로 7타점을 올리는 괴력을 발휘한 키움은 선발 최원태의 6이닝 무실점 호투까지 곁들여 꼴찌 하나를 6연패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놓고 숙명의 맞대결에 나선 5위 NC와 6위 KT는 3회까지 7점을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4회부터 6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철벽 불펜을 앞세워 NC가 한 점 차 승리를 지켜내고 KT와의 승차를 2경기로 벌렸습니다. 2위 두산은 페르난데스의 홈런을 앞세워 선두 SK와의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를 승리로 이끌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투수가 최근 2경기 연속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이 영상 모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켰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홈페이지는 담당 기자들의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 류현진은 37명 중 22표를 받아 11표에 그친 맥스 셔저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류현진은 최근 2경기에서 11점을 내주며 평균 자책점이 2점대로 치솟았지만 12승 4패, 평균 자책점 2.00으로 여전히 주요 수치에서 경쟁자들에 앞서 있습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가 1975년 6월생으로 만 44살인 외국인 선수 아이라 클라크와 재계약했습니다. KBL 역대 최고령 선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클라크는 이로써 올 시즌 출전할 때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클라크를 마지막으로 프로농구 10개 구단은 외국인 선수 영입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남자 탁구 간판 스타 정영식이 최근 무서운 상승세로 내년 도쿄올림픽 기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군입대와 함께 부족한 세기를 좀 더 보완해 금메달에 도전한다는 각오입니다. 서봉호 기자입니다. 속사포 같은 백핸드가 한국 선수 킬러 판전둥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포핸드는 최강 마롱마저 위협합니다. 코리아 오픈에서 그동안 한 번도 못 이겼던 세계 3위 판전동을 잡혔던 정영식. 이어 올림픽 챔피언이자 세계 선수권 우승자 마롱과도 대등하게 싸우며 성장세를 과시했습니다. 이상수와 짝을 맞춘 호주 오픈 복식에서 만리장성, 중국조를 넘은 데 이어 최근 불가리아 오픈마저 제패하며
국제대회 2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정상급인 백핸드 기술에다 꾸준한 웨이트 훈련으로 부족했던 포핸드 파워를 보강한 결과였습니다. 웨이트 훈련으로 좀 근력을 늘리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 그래서 체중도 많이 늘고 근력도 늘어서 그런지 파워가 확실히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늘 버거웠던 중국 선수들과의 실전을 통해 서브나 리시브 등의 잔기술 싸움에서 먼저 공격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값진 교훈도 얻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상대 선수가 이게 짧은 볼, 네트볼, 서브 리시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큰 기술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큰 공격을 하려면 이런 섬세한 부분에서 더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국군체육부대 입대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도쿄올림픽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된 정영식. 어느새 27살, 생애 두 번째로 출전하는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에서 한 30위 이내의 선수들은 다 기술력으로만 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체전하고 단식에서 금메달 따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화이팅! YTN 서봉국입니다. 가을 장마로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늘과 내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린 뒤에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무척 짧고 도로도 미끄러우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청주와 대전도 29도, 광주 28도, 울산과 부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목요일인 모레까지 가을 장마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